자, 169페이지. 오늘은 물권법 총론, 다음 주는 계약법 총론.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 때는 총칙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주차 때 다른 데는 다 7주면 수업이 끝나요. 근데 희한하게 화요일만 해필이면 8주가 나와. 그래서 쉬자 그랬거든. 쉬자고. 연말이니까 안 된대. 그래서 용어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어, 법률 용어,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좀 더 1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편한 거. 오늘 했던 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추정, 추인, 뭐 소급 이런 말들이 항시 쓰이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수업 듣는데 힘들거든. 그래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그 하루 강의라도 들으면 용어라도 조금 익숙하게 해서 수업 듣는데 약간 편하게 용어 정리할 거예요. 근데 막 용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지문들 한두 개씩은 적용해서 기억이 나게끔.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용어 하나 안다고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의미가 없거든, 그게. 그래서 마지막 날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 두 분이라 같이 들어보시라고 그 옆반 선생님은 민사특별법을 하신대요. 주택 상가임대차 이쪽을.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가지고 오늘 뭐해? 들어보시라고. 오전에. 나는 오후에 와. 오후에. 한 2시부터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정이. 저보고 그렇게 해달래. 나는 2시부터 와요. 그러니까 옆반에 1시쯤 끝난대요. 민사특별법이. 그럼 6시 전에 끝나죠. 저도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예고가 안 된 거니까. 그날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 촬영도 하니까. 그냥 언제 시간 나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 8주차가 처음 나온 올해라 8주차까지 입문강의 한 적이 없어요. 보통 6, 7주면 입문강이 끝났거든. 매년. 근데 올해 특이하게 8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용어 정리를 마지막에 한번 해주면 그동안 쭉 공부했던 거 했던 사람들은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 거 용어 잘 모르니까 한번 들으면 1월 달에 다시 나올 것들이니까 1월부터 수업 듣기 좀 편할 것이고 해서 기획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 되시면 나와서 들으시고 시간 안 되면 동영상 들으시면 돼요. 나오는 게 좋아.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왔다가 갈 거 아니요. 응? 안 나오려고 그랬구나. 나도 안 나올 계획이었다니까. 근데 요즘 그 메가 땡땡이랑 애 땡땡들 때문에 피곤해졌어. 맨날 유튜브 찍자고 그러고 가지고 그냥 환장하고 있어. 난 강의만 하고 싶은데. 자, 169페이지.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은 저희가 첫날 했던 거 있죠? 물권, 채권. 그리고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하는 거, 법률행위. 그거 일부 다시 복습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은 우리가 1년간 공부하면서 중요한 기초 개념으로 많이 활용할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시험용으로 배우는 것들은 거의 다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하기가 되게 편해요. 다양하지 않다니까 민법이. 그냥 항상 둘 중에 하나야. 권리도 물권 아니면 채권 딱 두 종류예요. 물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자기가 아파트 소유하면 어느 누구한테든 이 아파트는 내 소유다라고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물권이다 그래.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그걸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대항이 주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다 그래.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야. 그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걸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 중에는 효력이 어느 게 강해요? 물권이 훨씬 강하지. 그래서 시험 범위도 민법 총칙이 끝나면
물권은 물권법, 채권은 계약법에서 해요. 그래서 지배 원칙에 큰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민법은 순서대로 하면 다 정리돼. 순서대로 하면. 물권관계는 물건에 대한 권리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듯 효력이 강해. 그러니까 자유에 맡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다 그래. 오늘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봐요. 물권 법정주의가 무슨 뜻이요? 물권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원칙을 물권 법정주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법은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해. 그래서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 임의 규정이 있을 뿐이야. 근데 채권관계는 채무자,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그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유가 원칙이야.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고. 근데 극히 일부 임대차에선 약자가 나온다고. 임차인이 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만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물권 관계에서는 특이하게 임의 규정의 성질을 띠는 거 3가지 정도만 학습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하고 답하시면 돼. 채권 관계 여기. 계약 관계는 자유가 원칙이라 다 임의 규정이라 외울 거 없고 극히 일부 약자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 몇 개만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상식 있나 하나만 하게. 상식 있나. 겁나지 또 상식 그러니까요. 어? 괜찮니? 괜찮아. 상식 없어도 돼. 합격만 하면 돼요. 야, 둘이 매매 계약하죠. 그럼 매도에는 소유권 이전하기라고 매수인은 대금 주기로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법에서 볼 때 누가 더 강자로 보겠어요? 어? 똑같아요. 같아. 힘이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수틀리면 계약 안 하면 돼요. 가격 안 맞으면 안 팔면 돼.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니까. 가격 안 맞으면 안 사도 돼. 다른 물건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법에서 볼 때는 매매는 대등 관계라 매매 계약에는 강행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둘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이 취지들 이런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기초로 해서 시험에 나올 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하죠? 그럼 임대인하고 빌려주는 사람이랑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이랑 누가 더 강자요? 당연히 임대인이 강자예요. 임차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니까 똑같은 크기를 썼지 사실은 이름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대등관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약자는 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임대차에서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몇 개 규정만 강행 규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면 다 이해돼. 민법은 어려운 법일 수가 없어요. 민법이라. 공법 이해되세요? 공법 선생님이 공법 이해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지정권자가 이 경우는 시도지사, 이 경우는 구청장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짜증나죠? 짜증나. 아, 공법 진짜 짜증나. 아유, 선생도 싫어. 아유, 학계론. 아유, 틀도 없고. 아유, 민법 깔끔하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 물권 아니면 다 채권이야. 물권 아니면 다 채권이야. 물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에 정한 것만 인정해. 그러니까 대부분 강행 규정이야. 외울 게 없어요. 이렇게. 채권 반대야. 반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에 맡겨져 있는 거고 대부분 임의 규정이야. 그런데 너무 자유에 맡겨지면 약자를 해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 몇 개만 강행 규정화되어 있는 거야. 다 있어. 그래도 이제는 쓰는 거를 자제해. 좋은 자세예요.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169페이지에 양가로 1번 물권, 동그라미 1번 물건, 동그라미 2번 누구에게나 주장, 동그라미 3번 법정 강행법.
다 써 있죠? 양가로 2번 채권, 사람. 동그라미 2번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 동그라미 3번 자유, 임의. 이렇게 됐고. 자, 2번 물권의 객체. 야,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요, 물건. 야, 물건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도 물건의 분류를 배우실 거야. 과목도 아니고. 그거랑 겹치시면 안 돼. 민법상 물건은 둘 중에 하나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다른 건 시험범위 아니요. 안 움직여 부동산. 움직이면 다 동산이야. 그리고 부동산이 딱 둘로 나뉘어요. 토지하고 건물. 그 정착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시잘데기 없는 학개론 시간에는 하는겨. 민법 시간에는 토지하고 건물이야. 민법에 있는 물건은요.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건물이야. 나머지 물건들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 특별법,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물건은 딱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시험범위는 부동산이 시험범위지 툭 치면 굴러다니는 동산은 시험범위 아니요. 왜 아니요? 왜 동산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몰라? 부동산 공인중개사요. 그럼 자동차는 중개 대상이 아니요. 아니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다니까. 그럼 자동차 시험범위 아니요. 아니다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려면 공시를 해야 돼. 외부에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등기를 통해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돼 있고, 이 싸구려 동산들은 점유를 통해 공시를 한다고. 안 나와. 부동산만 하는 게 부동산. 이게 민법상 물건이에요. 학개론 시간에 그런 말 나온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말이. 그건 정말 법도 모르는 학개론에서나 나오는 개념이야. 중개사 시험에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과목이 학개론이에요. 학개론. 대부분은 학개론 하면 학을 띄거든. 근데 학개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돼요. 그들은 전부 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는 수학과, 또는 은행, 증권, 보험 이쪽 계통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 그들이 학개론 들으면 1순환만 들어도 7, 80점 정도 나와요. 나머지 이공계 출신이라든가 소특공 운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학개론 그냥 학을 띄어요. 학을 띄어. 기절해. 거미집 이론 정도나 따라해요.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가운데로 가는 거. 거기 학개론에 가면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란 말 나와. 민법에는 그런 말 절대 없어요.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야. 등기된 선박,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등기된 선박. 그럼 선박은 움직여, 안 움직여? 동산이야. 근데 등기된 선박을 학개론 시간에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다 그래.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배가 잘 떠가다가 등기가 딱 되는 순간 팍 가라앉아? 카페가 돼버리는 거야? 배 카페 있잖아. 배 카페는 건물이에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배, 이렇게 실제 배 모양 해가지고 카페 만든 데 있잖아요. 그건 건물로 등기한 거야. 그 건물이야, 건물. 또 다니는 배는 등기에도 동산이요. 그거를 학개론 시간에 막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쓸데없는 표현 써가지고 괜히 학생만 헷갈리게.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이랑 나는 같은 1차 과목에 있는 거 불쾌한 사람이니까 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거 하지 마. 손을 딱 거놔. 손을 딱 거놔. 요일도 달라. 겹치는 것도 싫어해.
민법은 깔끔해. 딱 법대로 정해진 거야. 민법에 나오는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고, 동산 필요 없고, 부동산, 토지, 건물, 등기로 공시한다. 요거면 시험 다 봐. 다 본다고. 그 등기된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안 나와. 민법 시험에. 추접스럽게. 자, 표시하시. 이번에 물권의 객체.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끝에. 민법상 물건. 부동산과 동산. 바로 밑에 토지와 건물. 그게 다요. 대시. 자, 이제 171페이지. 5번.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 나오죠? 자, 여기. 첫날에서 첫날. 청구권이 뭐예요? 청구권. 청구가 뭐예요? 청구. 청구. 요구하는 거지.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걸 다 청구권이다 그래요. 그 청구권도 종류가 딱 두 종류야. 써 있잖아. 물권에 기초해서 청구하죠. 그걸 뭐라 그래? 물권적 청구권. 채권관계 기초해서 행사하는 건. 다 했네? 끝. 아니 1년 내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이 구별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뜬 거요? 아니 저게 왜 구별이 안 돼? 해볼게. 물권의 끝에를 딱 잡아가지고요. 쭉 빼잖아. 그럼 네 글자가 딱 나와 이렇게. 적, 청구권. 여기서 이제 쭉 밀어가지고 우그러뜨리잖아. 그럼 물권으로 딱 줄어. 이것도 해볼게. 이걸 잡아서 쭉 빼잖아. 그럼 채권적 청구권. 쭉 밀면 채권. 준다고. 그럼 청구권에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딱 두 종류가 있어.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사건들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이.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법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시게. 제목 있죠? 물권적 청구권 제목. 그 물권에다 동그라미 딱 쳐서 현재 딱 씁니다. 현재. 물권관계라는 건 현재 물권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면 현재 소유자를 뜻하는 거지. 종전 소유자 있죠? 걔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현재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한테 물권에 관한 보호를 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요. 그 외 건 다 뭐라 그래?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쓸 건 없어요.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 청구가 있고 방해 예방 청구가 있다고. 자, 1번. 반환 청구가 무슨 뜻이야? 돌려달라는 거지. 돌려달라고. 이걸 점유 회수 청구다 그래요. 돌려달라. 그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걸 반환이라고 그래요. 거기 양가로 2번에 종류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제목. 반환 청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요거 한마디만 씁니다. 점유 회수. 자, 동그라미 2번. 방해 제거 있죠? 거기 방해 제거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방해 제거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읽으면, 방해 상태를 제거해달라는 거지, 이걸 방해 배제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필요 없는 말이고, 얘네 둘은 지금 침해가 생긴 거예요. 얘는요, 이름에 써있지? 예방이라고. 그러니까 방해 예방은 아직 침해가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를 크게 둘로 나누면 현재 침해된 경우, 아직 침해되지는 않았지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 그 다음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된 그 유형이 물건 자체를 뺏겼어.
그 물건 돌려달래. 그걸 반환. 반환을 제외한 그 이외 거 있죠. 그걸 다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 이외. 이렇게 쓰면 돼. 방해 제거 옆에다가. 방해 제거가 뭐예요? 반환 이외의 청구를 다 방해 제거다 그래. 그럼 결국 물건이 침해되지.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야. 반환, 방해 제거. 반환 아니면 다 방해 제거 청구다고. 근데 이 방해 제거 청구도 얘가 딱 정해졌어요. 다른 예시가 없어. 그 옆에 써 그냥. 반환 이외 옆에다가. 철거. 철거 청구하는 거. 그 다음 말소. 무효등기 지우는 게 말소였잖아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무효등기 명의인으로부터 다시 진짜 소유자 앞으로 이전하는 거 있었죠. 진정 명의. 진정 명의 회복.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막연하게 하시면 구별 잘 못 하시거든. 근데 저희는 아예 철저하게 시험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판례 사안들 용어만 외우면 여기 그냥 쉽게 해결돼요. 쉽게 해결돼. 다시 해보게. 물권적 청구권이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자신의 물건을 침해를 했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한테 물권 보호 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그럼 침해가 됐을 때 물건 자체를 뺏겼으면 그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고, 그 이외의 침해 형태의 경우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하는데 그 예시가 건물 철거하라든가 무효등기 말소하라든가 다시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 회복을 위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예시를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한다고. 그럼 방해 예방은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걸 예방 청구다 그래. 예방 청구가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방해 예방에다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줄 끝에 염려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 염려. 서로 건물이 인접해 있는데 옆집 건물 담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쏟아지게 생겼더라고. 무너지게. 그러면 아직 침해가 되진 않았지만 침해할 염려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보수공사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 집 쪽 덮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방 청구할 수 있어. 그걸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해요. 큰 쟁점은 없어. 반환하고 방해 제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나머지 청구권들은 다 뭐라 그래?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오늘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절반의 성공은 거두시는 거야. 해보게. 자, 해보시게. 나도 하기 겁나.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걸 그랬네. 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하긴 뭐 쓰나 안 쓰나 못 읽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갑당하고 을당하고 서로 경계를 이루는데 을이 경계 오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갑당 일부에 걸쳐서 건물을 지을 때가 있다고. 이 부분. 갑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럼 내 땅 일부를 을이 지금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일단 이 부분 철거하라 그래야지. 여기 이 철거 청구를 방해 제거. 지금 내 땅 방해하잖아. 이 건물이. 철거. 그 다음 이제 이 땅은 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반환. 그래서 철거 및 반환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요. 방해 배제하고 내 땅 돌려주라고.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갑이 현재 소유자니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럼 을은 알고 침해했어요? 모르고 침해했어요? 모르고 침해했잖아. 몇 평 안 되니까 일부가.
자기가 매수한 땅인 줄 알고 진 거야. 이런 일들은 옛날에는 흔히 발생했어요. 요즘엔 그래도 측량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축적도 정확해지고 해서 이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측량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측량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을은 아무 잘못한 건 아니야. 누구나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볼 때도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봐도 을이 고의로 침해한 건 아니다.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누구나 자기 땅으로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은 아무 잘못 없이 남의 땅 일부에다가 건물 진 거 아니야? 그럼 갑은 을한테 철거미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침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해를 했든 고의 과실 없이 침해를 했든 침해하면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침해 상태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고.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또 하나. 갑소유 부동산인데 요즘엔 힘들어도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등기 수기식으로 할 때 위조에 의해서 등기도 상당히 일어났어요.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나중에 위조된 거 밝혀지죠? 그럼 이 등기 유효야 무효야? 그냥 무효지.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갑.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 명의로 돼 있지. 그래도 을 등기도 싹 다 무효예요. 그럼 이들 둘만 지금 진행된 상태면 갑은 을한테 뭐 하라 그래? 말소하라 그러지. 이 말소 청구가 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자기 현재 소유권을 을 무효 등기로 방해하고 있잖아. 이거 말소해서 명의 회복해야죠. 이거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한다고. 그럼 갑이 행사할 수 있는 현재 소유자니까 무효 등기 명인한테 말소하라고 할 수 있다고. 또 한 방법은 이걸 말소를 안 하고 갑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진정 명의 회복.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 둘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무효인 소유권 등기 말소하라고 하는 거나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나 결국 둘 다 갑 명의로 회복하려는 거죠. 그럼 여기 갑은 등기 명의를 회복해야 소유자요? 현재 소유자요? 현재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때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을은 소유자 되려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니.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어. 그럼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야. 자, 요 이전 등기 청구권 누가 행사해 지금? 을이. 그리고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구요? 갑. 그럼 을 매수인이 갑 매도인 현재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죠. 이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야. 왜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이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요.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잖아.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이걸 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구별 되셔? 돼야 되는데. 아니 오늘 구별 못해도 괜찮아요. 1년 내로 구별하면 돼. 1년 내로. 그럼 1년 하면 구별은 하겠어요? 그럼 됐지 뭘. 근데 웬만하면 오늘 하는 게 좋을 텐데 아주 이렇게 천천히 설명할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1월부터는 더 빨라져. 이제 나갈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의 구별은 무슨 대단히 복잡한 그런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는 걸 다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 청구권의 종류가 두 종류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걸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얘는 딱 정해졌거든.
현재 물건이 침해가 됐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그 침해 배제나 예방 청구하는 걸 물권적 청구다 그래. 그럼 이 경우 갑당 일부를 인근 토지 소유자 을이 집당인으로 잘못 오인해가지고 건물 신축했잖아요. 그럼 방해받고 있잖아. 그럼 철거하고 내 땅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여기 갑이 소유자인데 동생 을이란 놈이 대부분 위조는 집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옛날에 장자 상속 할 때 동생 놈들이 8.15 해방, 6.25, 4.19 이때 실종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생환해서 와요. 그럼 동생 놈들이 다 서류 그 면장 이장들하고 짜고 위조해가지고 등기 이전에 놓는 경우도 꽤 있었어. 생환해서 돌아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위조해서 등기한 거 입증되면 갑이 법률상 소유자요. 그럼 을 등기 싹 다 무효야.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말소나 다시 이전해달라 그래.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무효 등기로 방해하는 사람한테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둘이 매매한 거야. 그럼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 이때 을이 등기 청구하는 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거야. 현재 소유자가 아닌 거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대단한 내용 아니요. 그럼 여기도 이전 등기가 나오고 여기도 이전 등기가 나오죠. 근데 이전 등기가 발생한 원인이 다르지. 이건 위조에 의한 무효 등기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요. 진정매 회복. 여기 이전 등기는요. 원인이 뭐야? 매매잖아. 법률행위랬잖아.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을 때는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 채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이랑 채권적 청구권이랑 구별할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자, 구별 실익이란 말이 나오면 구별할 이유, 차이점이 있느냐의 의미예요.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법에는 시효라는 게 시간의 경과로 인한 효력을 시효다 그래요. 두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 제도랑 취득시효 제도가 있다고. 시효가 무슨 뜻이라고?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효다 그래. 그럼 어디 눈 뜨고. 그럼 소멸시효는 일정 시간이 지나죠. 그럼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다 그래. 그러니까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행사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소멸시켜. 그걸 소멸시효다 그런다고.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법정 요건하에 권리 행사를 해요. 그럼 권리자가 아니었지만 일정 기간 법정 요건하에 권리 행사를 하면 그 행사했던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생겨. 그걸 취득시효다 그래. 그럼 지금 여기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건 이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걸 권리 위에 잠잔다 그래. 그러면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했는데 다시 깨어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재워버려 계속. 그걸 소멸시효 제도다 그래. 그런데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있죠. 현재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하잖아. 이건 소유권은 항구 무한의 권리라 시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야. 소멸시효에 안 걸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계약했죠. 이때 등기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있지. 이 채권은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반드시 구별해야 될 이유가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냐 안 하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둘이 계약했어요. 10년이 넘도록 등기 청구 안 했어. 그럼 10년 지났지. 그럼 매매 계약을 10년 전에 했더라도 10년 이상 등기 청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버려. 그럼 등기해달라고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도 계약은 했다. 근데 10년 넘게 의리 청구를 안 해. 그럼 언제까지 의리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했다? 그랬더니 한 20년쯤 돼가지고 누렇게 곰팡이 서른 계약서를 들고 와서 머리는 백발이 돼가지고 등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권적 초용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적 초용권은 일정 기간 내에 해야지 행사 안 하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권리 소멸시켜서 빨리 법적 안정성을 취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요. 어디 잘 됐나 하나만 더 해보게. 갑소유였는데 을하고 매매를 하고 등기를 했었어. 그럼 매매가 유효고 등기도 유효지. 그럼 소유자 누구요? 이제 을이 소유자지, 을이. 근데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게 밝혀져 가지고 갑이 취소권자여서 이 매매를 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취소하면 이제 어떻게 돼?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도 이걸 따라가요. 그럼 이 등기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해. 이런 경우를 매매가 원인이 돼서 등기가 된 이후에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이 성취되거나 합의 해제되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계약 효력이 없어진 거지. 그럼 유효였을 때는 등기도 유효였다가 계약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그에 따라 등기도 똑같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명의는 여전히 을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니야. 그럼 취소가 되면 명의가 을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등기도 무효로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뭐 하라고 청구해? 이제 말소하라고 해야지. 무효 등기 말소해야지. 또 말소 말고 다시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진정매보. 이렇게 갑이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은 복귀해. 그럼 갑이 을한테 말소나 이전해달라 그래. 똑같은 거야. 위조나 취소나 을 등기 무효다.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그럼 갑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되셔? 아니 정확히는 안 돼도 저 정도는 공부 좀 더 하면 구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시냐고. 수석해. 합격이 아니고. 어디 하나 더 해보게.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해줬어. 근데 병은 이거 위조된 사실 몰라. 선이야.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해 못해? 해? 그럼 을 등기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럼 병 등기 유효 무효? 얘 거 무효면 얘도 싹 다 무효지. 이게 무효인데 얘가 유효이려면 앞에 무효인 이유가 비정상적이어야 된다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여서 무효 취소됐을 때 그때만 선의사람자가 취득해. 그 외 것들은 앞에 게 무효면 싹 다 무효야. 등기 공신력 인정 안 된다고. 그새 잊어버렸잖아. 괜찮아. 잊어버리고 또 깨닫고 잊어버리고 또 깨닫고 하는 것이지. 한 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 한 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절에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업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다닐 필요는 없고 1년만 다니시면 돼. 합격하는 데는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틀리고 다시 알고 또 틀리고 또 알고 그날만 딱 맞고 그 다음날 다시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그래도
하고 잊어버린 건 다시 기억나니까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무효 등기면 싹 다 무효야. 이게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하자니. 그럼 얘 등기도 무효요. 그럼 얘도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갑. 이때 갑이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갑은 을병 모두한테 말소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말소는 2번 해야죠? 근데 한 번에, 야, 이전해 주라 라고 진정회복,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진정명예회복은 무효등기 하나만 있으면 큰 실익이 없죠. 말소하는 거나 이전하는 거나 등기 한 번 하면 되니까. 근데 무효등기가 병, 정, 무, 기 막 3개 이상 무효등기가 계속 발생했다면 그때는 말소하려면 다 말소해야 되거든. 그럼 등기관이 하루 종일 그거 명의 말소하는 거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등기들을 빨리 못 해줘. 그래서 마련한 간편한 제도가 현재 무효등기 명인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번만 해라. 간단하게. 그것이 진정명예회복이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진정회복이 자주 출제돼서 나와요. 그럼 지문에 진정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 묻잖아. 그럼 주어만 하면 되는 거야. 주어. 주어는 아시지? 주어. 주어. 은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야. 맨 앞에 나오는 건. 갑은 병에게 진정명예회복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갑이 진정명의자인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이 진짜 소유자인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갑이 진짜 소유자면 진정명 할 수 있는 거고, 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면 진정회복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명예회복이랑 소유권 등기 말소는 그냥 본질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인정한 거라고. 민법은 다양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할 게 없고 쉬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뒤로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외울 게 많아지면 뭔가 공부 방식이 잘못되신 거야.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때는 다 맞췄다? 근데 5월, 6월 2순환, 3순환 더 배우면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5, 6월 달에 실력이 더 좋아져야 정상 아니야? 근데 일부 수험생들은 입문과정 때 상식선에서 물어보면 다 맞았어. 정지 나오면 발생 맞았다고. 근데 6월 달에 그 문제를 틀려요.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투더 퓨처야. 막 뒤로 가, 실력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못 모를 때는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그냥 외워서 써놓고 읽었어. 근데 좀씩 내용 알았잖아? 이제 막 자기가 응용을 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막 거기다 더해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버려. 그분들이 시험이 안 돼요. 공부는 겁나게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울상으로 다녀. 초창기 땐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너무 모르겠고 외워도 안 외워주고 머리도 복잡하대. 미리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것저것 혼자 생각하지 말라고. 뒤로 갈수록 더 단순해지셔야 돼. 단순해야 돼. 외우라고 지금부터 1년간.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 거야?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행사 내용이 딱 정해졌어. 현재 물권이 침해됐대. 그럼 반환 아니면 방해 제거야. 반환 돌려달라는 거예요. 방해 제거는 그거 이외 걸 말해. 그게 철거해라, 말소해라, 진정회복, 이전해라. 딱 경우의 수가 정해진 거야. 그 외 건 다 뭐요? 다 채권적 청구예요. 채권적 청구. 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지금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현재 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면 돼요. 현재 물권자로서 행사하는 거냐 아니냐만 하면 된다고. 이제 연습해 보시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소송됐던 게 그거야. 갑이 이 상태에서 병한테 땅을 팔았다고. 그래서 등기 이전이 됐어.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요? 병이지. 갑이 땅을 병한테 팔고 등기 해줬다니까.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요? 병이야, 병. 그럼 갑은 뭐라고 불러? 종전 소유자라고 불러. 그럼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다 했고? 다 했다고. 자, 을이 이 토지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현재 소유해. 야, 갑은 을 병 중에 누구한테 철거라 그래야 돼? 누구한테? 병한테 해야지. 왜? 현재 침해자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라고 쓰라 그랬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냐를 항상 물어봐요, 시험이. 그러면 주어가 현재 물권자, 상대방이 현재 침해자인지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는지는 문제 제목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냥 물권 관계에서 각 지문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 문장이 철거, 말소, 진정명의로 인한 이전, 반환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에. 그게 다 물권적 청구권 문장이야. 그럼 주어에 현재 물권자 써 있는지 상대방에 현재 침해자 써 있는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기준이에요. 현재가. 자, 마지막. 이걸 한 번 더 써먹고 지웠어야 되는데 싹 다 무효하느라고. 야, 둘이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점유는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옛날에 이런 미등기 매수인들 많았거든. 등기관념이 없을 때. 그래서 둘이 매매하고 돈도 다 주고 점유 이전 받아서 을이 사용을 해. 근데 이전 등기는 을한테 아직 안 한 상태야. 이게 미등기 매수인 사례라고. 소유자 누구요? 갑이 을이요? 소유자. 사람이라고는 딸랑 2명 써놓고 둘이 매매하고 점유 이전은 됐는데 등기 안 했다고 써놓고 둘 중에 소유자 누구요? 그러는데 누구는 갑, 누구는 을이요? 소유자 누구요? 눈을 뜨고. 갑이잖니. 왜요?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을은 소유자들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자다니까. 등기하지 않는 한 을은 소유자가? 아니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자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기가 아직 법적인 소유자니까 내 소유물 돌려달라고 소유물 반환 소송한 적이 있다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소송한 적이 있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적용할게.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해야지. 현재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죠. 그럼 을은 현재 침해자요? 아니요? 예? 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 아니요? 침해자야? 아니야?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써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써 있는 거. 써 있는 거 하다가도 좀 찔리긴 해. 쓰긴 했는데 못 읽는 거 아니요? 글씨 때문에? 그래서 못 찾는 건가? 이 생각도 요즘 가끔 들더라고. 나보다 글씨 더 못 쓴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매매했잖아. 그럼 매매로 점유했으면 얘는 정당한 권리자지. 침해자가 아니다고 라고 판결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현재 물권자가 누구한테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침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얘는 현재 침해자가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매매로 점유 이전을 받았대잖아. 그리고 오히려 갑은 을한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사건이 아니라 을이 갑한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사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 물권자라 할지라도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하는 거죠.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 이해가 미등기 매수이냐? 이게 시험에 답으로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일단 기준 딱 하나는 바로 떠오르셔야 돼. 현재.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건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외운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일관성 있게 풀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자, 책 가서
이제 책으로 한번 해보시게. 야. 그럼 제목 물권적 청구권의 현재라고 쓰셨지. 그럼 물권적 청구권 제목 보고 의의를 추론해 보시라고.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자, 양가로 3번에 성질 거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만 줄구시면 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해되셨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해야지. 그럼 물건이 이전하면 함께 이전해야죠.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독립적 처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3번 거기 줄으시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동그라미 4번. 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현재 침해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와서 그래. 언제는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라도 침해하면 안 돼.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권리야? 아, 현재 침해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 아니야. 최소한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자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지. 누구한테나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거지. 그럼 갑자기 집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대문 밖에 튀어나오더니 길 가는 사람들한테 화이 막 이래. 그럼 뭐 하시는 거야? 했더니 물권적 청구한데 동네에서 쫓겨나. 아니면 백차 와서 실어 가든가. 그 뜻이요. 따질 일도 아니야 이게. 청구권은 그 사람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걸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한테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 아직 물권자가 아닌 자가 물권 취득하려고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라고. 다음 172페이지. 양가로 4번. 제목 행사자에다가 동함시고.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 이렇게 동함시고.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종전 소유자 동함치고.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없다. 동함치면 돼. 왜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양가로 5번 상대방 동함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현재 침해자 동함치고. 자, 두 번째 줄부터 두 줄에 걸쳐서 가불병 사례 나오죠. 이렇게 사례가 길 때는 끝에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없으면 끝에서부터 보는 게 좋다고. 그럼 물어본 거 먼저 한번 정리해봐요. 이 문장,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물어본 게 뭔가? 눈에 띈 단어 뭐야? 철거 청구잖아. 철거 청구 나왔잖아요. 철거 나왔지? 여기. 그럼 뭐 물어본 거야? 물권적 청구 물어본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철거 청구가 시험점에 나왔잖아요, 지금 끝에. 그럼 물권적 청구권 나온 문제라니까? 그럼 확인할 게 뭐예요?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자가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갑은 병에 대하여 철거 청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가서 확인할 게 현재 소유자가 갑인지, 현재 침해자가 병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야. 그럼 앞에 가서 이제 야, 갑 소유 동함 치고 갑의 토지잖아. 갑의 토지 의리 무단으로 설치 여기까지.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했대죠. 그럼 여기까지는 침해자 누구요? 의리지 을. 근데 병이 지금 나왔었죠. 그럼 병이 누군지를 정리해야지. 그 다음 병이 을로부터 매수 점유. 자, 현재 침해자 누구예요? 여기까지. 병이지. 병이 현재 침해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매수해서 점유하잖아. 자, 을이 무단으로 설치했던 거죠. 을이 침해했었지. 근데 남의 소유권,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이 비닐하우스를 병이 매수해서 점유하잖아요. 그럼 현재 침해자는 누구요? 병이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하라 그래? 병한테 하는 거야. 병한테.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을에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럼 철거 청구가 무슨 뜻이요? 물권적 청구야. 그럼 확인할 게 뭐예요? 현재 소유자, 현재 침해자가 맞게 돼 있나 확인하시는 거라니까. 자, 동그라미 이것. 거기 첫 번째 줄. 거기 줄기시고.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거기 가로 딱 치고. 자, 침해자요,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써요. 침해자 X. X 한글로 쓰지 말고 X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세요.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냥 막 받아 적다 보니까 침해자 X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X 이렇게 썼다가 집에 가가지고 X는 무슨 뜻이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 환장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그거 화살표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침해자 X.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아예 얘를 외워버리는 거야. 미등기 매수인. 예시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할 정당한 권은 있는 자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왜냐면 침해자가 아니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딱 하나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밑에 문장. 문장이 나왔어. 그럼 앞에서 눈에 확 안 띄어요. 그럼 끝에 뭘 물었는지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 찾아봐요. 소유물 반환 나왔잖아. 소유물 반환 청구가 나왔죠? 여기 칠판에 뭐 나온 거야?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소유물 반환 나왔잖니. 그럼 뭐 적용해?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자인지를 일단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갑소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매수, 인도, 을로부터 여기까지. 을로고요. 매수인이지, 매수인. 병이 임차, 점유. 그럼 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어 없어요? 있지. 매수했으니까. 병, 을한테 임차했죠? 병,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물어본 거 이제.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갑이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지. 물어본 게. 그럼 앞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하나가 뭐야? 매수지. 매수. 갑과 을 간에 매매했잖아요. 그럼 우리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잖아. 그럼 그로부터 임차한 병도 정당한 권리 있잖아. 그럼 소유물 반환 없다고.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을 때 뭘 묻는지를 알아야 외운 공식 적용할 거 아니에요. 공식은 외웠다? 근데 뭘 묻는지를 몰라.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2차 과목들을 앞자 따서 많이 외우거든요. 노래는 다 불러. 선생님들이 1년 내내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는 다 외워. 근데 그 노래를 어느 문제에서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노래만 부르는겨. 그 노래를 어느 무대에서 불러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철거, 소유물 반환, 이게 물권적 청구 물어보는 정연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외우잖아. 반환, 철거, 말소, 진정명이 딱 이게 물권적 청구 유일한 예시들이다 하고 다른 거 없다니까? 이게 얘야, 이게. 그럼 이 말들이 들어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물어본 거야. 그럼 확인할 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냥 쭉 읽고 공식을 적용할 줄을 모르니까
못된 놈, 착한 놈, 불쌍한 놈 이러고 시험을 보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재수가 없으면 어쩌죠? 절대평가 시험은요. 공식대로 푸는 게 몸에 딱 익으면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 재수가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어요. 60점 맞거든.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눈은 뜰 거 아니야. 그리고 팔이 부러지지 않은 이상은 손은 돌릴 거 아니야. 그럼 눈 뜨고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뭐 집중력이 유지될 필요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 컨디션이 안 좋고 정말 재수가 없어도 붙어야 되는 시험이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해석을 해드릴게.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시험을 절대평가라고 그래. 절대평가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시험 명칭에 입각하여.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야. 절대평가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왜?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 왜? 상대평가니까. 공부도 안 한 내가 붙으면 안 되지. 그럼 사회적 정의 실현이 안 돼요. 절대평가는요. 절대적으로 합격해야 돼요. 절대평가니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죄다 붙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눈 뜨고 손만 돌리면 돼. 근데 눈은 떴으나 안 보이지? 그거를 보이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 사건이 딱 정해졌어. 반환, 철거, 말소, 진정명의 이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이야.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거야. 쉬었다가 물권 변동하시게